다음 달 2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선 국면을 이끌 당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는 당대표 출마 선언한 주자들을 릴레이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당대표 출마를 결심한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문재인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자세로 문재인 정부 성공적 마무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온몸으로 다시 뛰어보겠습니다. 예, 출마 선언문을 보면요. 변화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민주당 이름만 빼고 다 바꾸자 이런 말도 하셨는데 다른 후보들은 그러면 이전의 정체성, 당청 관계까지 다 바꾸자는 거냐 이런 비판을 하던데요. 홍영표 후보께서 당청 관계를 바꾸겠다. 당이 중심이 되겠다. 당이 결정하면 정부가 집행하도록 하겠다. 전면적 쇄신을 하겠다. 유사한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당명과 대통령 빼고 바꾸자 하는 것은 당명 속에 민주당이란 당명 속에 정체성이 다 포함되어 있고 예. 저 송영길 역시 민주당의 정통 세력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한 길을 온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히 민심을 수용한 쇄신을 하자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 세 분 같이 있는 자리에 보니까 우원식 후보, 홍영표 후보가 동시에 송영길 의원을 협공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거는 송영길 의원이 조금 앞서 나가서 그렇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저 아무래도 1등을 공격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떻습니까? 그 여러 차례 도전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라든가 특히 대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좀 움직였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네,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의 동정표가 있죠. 예. 송영길이 열심히 했고 예. 떨어지고 나서도 제가 이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누구보다 후보처럼 열심히 뛰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송영길이 그동안 오선 의원 인천시장 오면서 당을 위해 충성해 왔는데 이번에 세 번째고 제 동기 16대 국회에서 출발한 사람이 현역에 지금 3분 남아 있습니다. 예. 박병석 국회의장, 이낙연 전 대표님, 송영길. 예. 한 분은 국회의장, 한 분은 대통령 나간다는데 송영길이 당대표 올 때 됐지 않냐. 할 때 됐다 송영길 이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동정론도 좀 작용할 것이고 또 네. 재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에서도 본인의 지역구도 있습니다만은 전국을 돌면서 또 다른 의원들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여의도에서 들리고요. 그렇습니다. 저 인천 지역 선대위원장으로 13개 지역구 중에 11개를 이겼으니까 예.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남영희 조택성 후보도 거의 이길 뻔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새 신안을 발표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등 당내 성비 사건 사과를 지도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요즘 지금 계속 지방 수리를 한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우리 당내 여러 가지 언론을 개방해서 일단 좀 의견이 다르다고 틀렸다고 윽박지를 게 아니라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초선 의원들이 박원순, 오거돈 함께 문제를 지도부가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했는데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박원순과 오거돈은 별개로 따로 놓고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지도부에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사안이 다른 면이 있죠. 그러나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의 잘못으로 이런 보궐선거가 생기게 됐으니까 예. 국민한테 서울시장, 부산시장 찍어달라고 호소를 해서 당선을 됐는데 그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 자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 그것만으로도 사실 시장한테 사과드리고 보궐선거를 통해 국가 세금을 낭비한 것은 저희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여러 가지 패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정책의 실패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지금 개별 의원들이 종부세 재산세를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LTV, DTV를 90%까지 완화하자 이런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급만으로서 무주택자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지난 40년 동안 9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했지만 무주택자 비율이 49%에서 44%로 5%밖에 안 줄었습니다. 예. 주택 공급이 되더라도 돈 없는 서민 청년들에게
LTV를 풀어주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현금 부자들이 다 줍줍 가져갑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대책이 필요한데 대통령께서도 실수요자 대책을 세우라 그랬기 때문에 LTV를 지금 4, 5, 6으로 돼 있잖아요. 투기적 40%, 50%, 60% 이거를 뭐 10% 올리자 조정안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제가 90%에 딱 고정난 말이 아니라 생애 첫 취득자의 실수요자한테만 준다면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택가격 상승을 하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논리는 임금 인상하면 물가 상승되니까 임금 인상을 하지 말자는 논리와 유사할 수가 있고 주택가격 통제는 제가 준비해온 누구나 집 프로젝트로 통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생애 첫 실수요자한테는 저는 이런 어떤 금융을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중간에 이제 나왔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은 지금 집값 상승에 불질 것이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그분들도 이 실수요자 대책에 대해서 LTV 조정은 찬성합니다. 90%까지 가면 좀 집값 상승이 올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에 대한 저는 대책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원칙에 관한 부분은 허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정책 기조와 관련해서 정부와 당이 엇갈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어떻습니까? 아니 견해가 서로 차이가 있지 동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홍영표 원식 후보도 다 당이 중심이 돼서 정부를 끌고 가야 된다 이런 말에는 다 동감합니다. 정부가 결정하면 당은 따라다니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게 지금 세 후보자의 공통 생각이거든요. 정부가 잘했으면 23번이나 4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했는데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저는 당대표가 당선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제가 대표가 되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견을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러면 정부 기조와 함께 가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2사 공급 대책을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 대책을 같이 보완해 가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백신 확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과 보수를 중심으로 정부와 당을 엄청 비판하던데 의원님께서 정부의 백신 확보 생산을 뒷받침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백신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SK바이오가 노바백스를 지금 이제 위탁 생산하고 있잖아요. 근데 생산하는데 중요한 친환경 플라스틱 백과 필터 제품이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통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부가 노력했고 서훈실장도 그쪽에 제이크 설리반과 소통을 하고 저도 메넨데스 미 상원 외교위원장과 화상 통화를 통해 이를 부탁을 해서 이게 상반기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측면을 뒀고 제가 이란 선박 납포됐을 때도 최종권 차관과 협력해서 우리 인질들을 풀어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같이 의회와 정부가 협력해서 풀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제가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도 있고 러시아 즉 RDIF가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서 스푸트니크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도 플랜 B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러시아하고 푸틴 그 의원님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 백신을 도입이 결정이 나면 굉장히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만에 하나 지금 확실치가 아직 임상 정보가 불확실하지만 불확실할 때 확보를 해놔야지 다 임상 정보 확인되면 비싸지고 귀해져서 확보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위험을 감수하고 확보를 해놔야 나중에 또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도 오늘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질병관리청이나 방역 당국에서 좀 더 알아볼 테고요. 최근 대정부 질문에서 서병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 언급했고 오세훈 박형준 시장이 대통령을 만나서 사면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국의 그 전자 자체가 사면의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데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탄핵된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그 사면이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입니다. 만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진솔한 사과 같은 게 있다면 혹시 정무적으로 고려할 수 있나요? 그런 사면 권한은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의 의중도 확인해보고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야당과의 협치 문제인데요. 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협치가 가능하겠느냐, 오히려 개혁에 매진해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난 재보궐에서 패한 이유는 협치를 안 했기 때문에 패한 거 아니야 이런 분석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후보님의 생각이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사안별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처 같은 경우는 주호영 원내대표나 이분들이 자기들도 찬성했던 법이었으면서 다른 여당 때나 뭐 야당 때 우리가 하니까 반대해서 계속 추천위원도 안 주고 누가 보더라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데 발목 잡는 게 명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 표결 처리로 통과시켰잖아요. 예. 그런 것은 인정되는데 사안별로 다루는 게 예를 들어서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번에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예. 이해충돌 방지법을 우리 열성 지지자들은 지난 4.7 보궐선거 전에 단독으로 통과시켜라. 예.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예. 그러나 저는 그게 신중해서 보는 게 야당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반대한 것도 아니고 예. 재정법이기 때문에 좀 더 깊게 검토해보자라고 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우리가 선거 때 개혁을 독점하고 야당은 이해충돌 방지법을 거부한 당으로 낙인 찍기 위해서 그걸 단독 통과시켰다면 저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봅니다. 예. 190만 공무원과 관련 가족들 500만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법인데 이 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게 맞았고 결국 이번에 여야 합의가 됐는데 오히려 국민권익위가 제출한 법안보다 더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법이 여야 합의로 된 것입니다. 예. 이런 것은 잘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단독 통과보다는. 이렇게 사안별로 탄력 있게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야당을 설득하려고 노력해야죠. 남북 대화도 하자고 하는 우리 민주당이 예. 같은 대한민국의 야당과 대화를 못하고 오로지 야당을 적으로만 생각해서 어떻게 국민을 통합시켜 나가겠습니까? 예. 사안별로 저는 대응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알겠습니다. 자, 이번 당대표는 뭐 임기도 임기입니다만은 일단 경선 관리도 중요할 테고요.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후보가 결정되면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 사이에 혹시 갈등이 생기면 조정하는 능력도 필요할 텐데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당대표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랄까요? 자질이랄까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내부에 어떻게 공정한 관리를 통해서 모든 후보 측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정성을 담보하느냐. 예. 저 송영길은 어느 계보에 속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께서도 저를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위촉했던 것이고 예. 마찬가지 논리로 지금 우리 후보들 사이에 제가 가장 공정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는 당대표가 되면 야당과의 그러한 여러 가지 공방 속에서 우리 당의 입장을 강화시키고 야당과의 밀리지 않게 야당을 설득해가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리더십이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냥 관리형 당대표는 이 위기상을 돌파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난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후단협이라는 그룹이 있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호남과 비주류에서 또 후보를 조금 흔들었습니다. 뭐 나중에 그분들은 다 당을 떠나긴 했습니다만 혹시 이번에도 그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비주류이기 때문에 그런 추측 가능성이 많은데 당대표가 되시면 그런 갈등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당대표가 중요하죠. 그런 역할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당대표가 승리의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당의 기반과 저변을 확대하는 것. 즉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우리 당의 지지도와 우리 후보의 지지도를 높게 유지해야 될 그런 책임이 당대표에게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큰 선거, 네 번의 선거에서 연이어서 민주당이 승리했는데 이번 보궐에 그냥 패배도 아니고 참패를 했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신다면은 떠난 민심을 어떻게 다독거려서 민주당으로 되돌릴 수 있을지 그런 보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백신 확보와 부동산 문제 해결이라고 봅니다. 예.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는 반도체 전쟁에서 생존 방안을, 대한민국 생존 방안을 찾는 것과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 탄소 중립화, 2050 대비 에너지 전환 정책을 뒷받침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남북관계의 한반도 평화의 대화의 실마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 5가지 과제를 송영길이 가장 준비되어 있고 잘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까지 문재인 정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소명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YTN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2부는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 더 치열하고 과감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쇼미더 정치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 전 최고 최근 진중권 전 교수하고 SNS 설전을 벌이고 있던데 네. 뭐 이게 페미니즘 문제 때문에 그럽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진중권 교수의 우려는 뭐 제가 봤을 때 이게 페미니즘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그 어떤 지점을 넘어가지고 여성 혐오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걸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그렇게 우려 안 해도 됩니다. 이준석이 만약 여성 혐오하는 얘기를 하면은 그때 지적해달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기우에 가까운 우려다 이렇게. 그리고 차라리 저희가 뭐 원래 친분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요. 서로 선을 넘지 않고 신문 칼럼으로 서로 맞상대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진 교수가 예. 진 전 교수네요. 예. 네. 진 전 교수가 그 민주당이 이번에 20대 30대 남성의 표를 얻지 못한 것은 페미니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네. 동의하십니까? 그게 뭐 진 교수님께서 그 요즘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을 못 나가셔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20대의 이런 투표 성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은 2019년에 작성된 것으로 알린 청와대 문건에서도 등장한 내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한 분석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이 궤도 수정에 좀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젊은 남성들에게는 굉장히 여성주의에 가까운 정당으로 지금 인식되어 있다. 이게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봅니다. 조상호 전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미니즘 자체가 애초에 만들어진 계기는 결국에는 그 남성 중심의 성역화된 사회를 깨트리겠다, 뭐 유리천장을 부수겠다 그런 시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되게 진보적인 이슈예요, 원래. 예? 근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일부에서 나타나는 약간 극단적인 성향의 예. 페미니즘은 오히려 그 여성주의 자체를 성역화하는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대 남성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대로 예. 담아내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양성평등을 주장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좀 극단적으로 가서 예를 들면 뭐 초등학생 남자아이들한테 너희는 잠재적 가해자다. 예. 이런 걸 가르친다는 거야. 이건 너무 나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잠재적 학대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이제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20대 남성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는 그 레디컬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보수가 있고 보수 안에 보면 태극기 부대가 있고 태극기 부대 안에도 보면은 태극기 만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길 드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길 드는 사람 정도쯤 되면은 이건 제 생각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적어도 보수지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계에서도 좀 그런 눈살 찌푸리는 행위들에 대해 가지고는 자정 노력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남녀 간에 좀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과거의 남성 우월주의도 문제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까 레디컬 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여성 우월주의라고 볼 수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극복돼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남녀 간에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그렇습니다. 싸우는 그 구조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그 일베나 메갈이나 네. 보면은 일베에서는 여성 혐오, 메갈에서는 남성 혐오가 판을 치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당연히 좋지 않은 거겠죠, 젊은 층이.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지도 않다 이렇게 사회 보는데 예. 꼭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 보면 과대표돼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예. 뭐 여론인 양 예전에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일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메갈 이런 것도 그렇고 좀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과대표되는 사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상우 변호사 얘기처럼 사실은 과거에는 이게 진보층의 아젠다였는데 특히 50대 이상 진보층 남성들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도 거기에 해당되죠. 이런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었는데 그거는 역으로 본인들이 그 남성으로 태어나서 굉장한 혜택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 사회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20, 30대 남성들 입장에서는
당신들은 혜택 받고 우리한테는 왜 손해를 보라고 하냐. 이렇게 되니까. 아니, 자기들이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내고 가야지. 그거를 왜 다음 자리에 앉는 젊은 세대한테 밥값을 내라 그럽니까? 예. 내고 가십시오. 예. 그 하태경 의원과 이준석 최고가 그 야당에서는 이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고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목소리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최근 들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제도나 그 제도 개혁 측면이나 이런 부분까지 아울러 고려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40, 50대 남성들의 강고한 기득권, 그다음에 그 이른바 30대 이후의 여성들의 그 경력 단절 이후에 그 사회에서 이제 배려받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아울러 당연히 배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20대 또 남성들이 입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김남국 의원이 저번에 그 지적한 것처럼 군대 의무복무로 인한 어떤 그 기회 박탈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사회가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다뤄볼 주제는 좀 사면 논란입니다. 올해 초에 이낙연 의원이 사면 이야기를 했다가 후폭풍을 굉장히 얻어맞으면서 민주당 그 차기 1위 달리다가 지금 주저앉아 버렸었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다시 사면 논란이 나왔습니다. 일단 박형준, 오세훈 두 시장이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면담하면서 사면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뭐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사면 이야기 나오는 게 나쁘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역풍 불지 않겠느냐 국민의힘 쪽에. 네, 뭐 이거 당연히 국민들이 지금 공감하지 못하는 사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면이라는 건 그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그 과거의 판단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이제 진정으로 반성을 하는 걸 전제로 사회 통합을 위해서 하는 거여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사면을 좀 남발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부작용이 나온 게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에요. 전두환 씨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사면을 해줬더니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당시에 피해자들을 마치 공산주의자, 뭐 북파 간첩 그런 식으로 비하하는 듯한 그리고 그런 부분을 폄훼하는 듯한 그런 자서전을 내가지고 역사 왜곡을 다시 시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하면 그 진정한 반성도 없고, 그다음에 이게 뭐 사실 판단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사면론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건 국민의힘에 절대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주장도 있어요. 국민의힘이 이번 재보궐에서 패배했다면 사면 이야기는 절대 하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재보궐선거의 승리의 이면에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어쨌든 독주를 막아달라는 여망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우선순위는 그게 돼야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든지 아니면 여러 경제 정책 아니면 방역 등의 문제 있어가지고 다른 목소리를 반영시키는 것이 과제일 것이고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그런 과제들을 하나씩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면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 합의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예? 만약에 선거 때 이런 내용을 내걸고 만약에 두 시장이 당선되었다고 한다면은 그건 당연히 추진을 해봐야겠죠. 하지만 선거 이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 없다가 선거 끝난 다음에 이런 얘기 꺼내게 되면은 이게 뭐 선거 끝나더니 오만해져서 그렇다. 그러니까, 예.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사면론이라는 것이 이낙연 대표께서도 꺼냈지만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수용 생활을 한 지 만 4년 지났기 때문에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긴 수감 기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논의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이라면은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 건강이 문제라면 그냥 형집행 정지하시면 돼요. 예, 그 사면은 뭐 당 내에서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서병수 의원이 얘기한 탄핵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어야 되냐 이 문제는 당내에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논란이 있고 또 고도의 정치적 함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지금 저희 당의 대선 주자들과 더불어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나 안철수 대표 등과의 연대 등이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당장 탄핵의 주역 중에 하나가 윤석열 총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치인 중에 탄핵을 가장 먼저 꺼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안철수 대표입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탄핵에 대해 가지고 당내에 반발하는 세력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그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 대통합이라든지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아무래도 서병수 의원이 이게 뭐 돌발적으로 뭐 인터뷰나 아니면 질답하는 상황 속에서 이게 나온 게 아니라 대정부 질문에서 아예 이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실수는 아니고 기획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지을 수 없고 그랬을 때는 서병수 의원님이 중진이고 또 무엇보다도 친박의 거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지금 남아있는 친박들의 이런 의사가 집단적으로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사실 서병수 의원은 이번에 뭐 제가 알기로는 당대표 준비하시는 걸로 아는데 만약에 이렇게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갖고 계신 분이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다시 황교안 전 대표 시절에 미래통합당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당대표는 불출마선언 하셨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 하여튼 다행이네요. 예.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한번 그 보궐선거를 이긴 거에 너무 자신감이 붙어서 과거 그 미래통합당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렇게 한다면 불과 딱 1년 전에 있었던 그 선거 결과 그대로 또 다시 성적표를 받게 될 겁니다. 예, 지금 YTN TV도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딱 TV에서도 그 얘기하네요. 논란 이렇게. 논란이라는 타이틀 단 자체가 대정부 질문에서 했던 발언이 좀 부적절하지 않았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김대중 또 김영삼 케이스를 들어서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잖아요. 네네. 그때 전노 사면이 단행됐거든요. 네네. 그런 케이스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케이스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을 했더니 결국에 이 지금 계속해서 이 5.18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역사 왜곡을 시도하면서 결국에는 더 많은 논란과 더 많은 국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과거에 대해서 솔직 담백하게 인정을 한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사면 논의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굳이 아까 이준석 최고의 말처럼 그래도 전직 원수까지 지냈고 지금 나이가 70세 이제 제가 알기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년 2월 달이면 70세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으로. 예. 그리고 이명 전 대통령도 이미 만 70세가 넘었기 때문에 그 형사소송법 471조를 보면 그냥 이유 없이 70세 이상이면 형 집행 정지의 사유는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형 집행 정지로서 일정 부분 뭐 건강과 안위를 갖다가 배려해 주는 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깨끗하게 이 사람의 신분을 다시 원복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사면은 논의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국민 공감대를 언급하셨는데 지금까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근데 사면 이양이 나왔으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있었죠. RN서치가 데일리한 의뢰로 19, 20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이재용 전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하냐? 70%가 사면 찬성한다고 답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을 받으면은 과거에 이제 스포츠 외교에서 일정 부분 기업인들이 역할했던 것처럼 그런 효과를 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사실 스포츠에서 기업인들이 역할할 수 있는 이유는 실제로 그 스포츠 로비의 현장이라는 것이 뒤로는 뭐 뇌물도 주고 무슨 막 접대도 하고 이런 굉장히 더러운 그런 어떤 접선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하기로 어려운 일들을 기업인들이 굳은 일을 맡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당면한 과제인 백신 외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기업인이 낄 판이 없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예.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관방장관이 가도 안 만나주고 총리 나오라고 그랬죠. 총리 나오라고 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어쩌면 전략 물자로서 다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일 겁니다. 본인이 당장 가석방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형집행정지에 대가서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국민들의 기대는 높은 건 알겠지만은 지금 뭐 장관도 고절당하는 판에 과연 바터라든지 어떤 기업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 저는 우려가 있습니다. MB 정부 때 평창 올림픽 개최에 도움된다고 이건희 회장 사면해줬었거든요. 근데 스포츠 외교는 원래 그런 거예요. 가가지고 뭐 접대도 하고 무슨 뭐 선물도 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은 그거는 기업인들의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백신은 뭐 제가 봤을 땐 화이자 CEO한테 뭐 선물 준다고 해서 줄 것 같진 않은데요. 네,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지금 자꾸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이른바 뭐 백신 수합부에서 우리는 반도체를 주고 저쪽에서 백신을 받아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반도체 때문에 자동차 생산이 안 된다고 하는데 미국도 그렇게 되면 반도체가 급한 거 아니냐. 반도체 하면 삼성 아니냐. 이 논리인데 미국에서 급한 반도체는 지금 삼성에서 만드는 반도체가 아닙니다. 삼성에서 만드는 반도체는 메모리 중심이고요. 미국에서 지금 미국에는 전 세계에 지금 품절 상태에 있는 그 반도체는 원래 미국에서 생산되던 거예요. 미국 텍사스주에서 생산되던 반도체인데 거기에 갑자기 이제 이상기후 때문에 그 반도체 생산 라인이 다 멈추면서 지금 이게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삼성에서 그런 방식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 생산 라인을 다 전환하고 방식을 전환해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재용 구하기로
이 모든 어떻게 보면 기득권들이 나선 것이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불을 피우니까 국민들은 만약에 이재용이 나오면 그 이재용의 부회장이 나와서 반도체를 제공하면 백신을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한댔다는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저는 뭐 백신을 얻어올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이재용 부회장이 그냥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겠죠. 근데 지금 이 사안에 있어서 어떻게 그게 정확히 작용하는지가 국민들한테 설명이 안 되면은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이 클 수 있고요. 저는 아까 제가 주고받는 것이 이제 거래라고 했는데 그 이번에 대통령께서 방미를 하시면요. 오히려 미국이 지금 우리와의 외교 관계 속에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대통령께서 어떻게 통 크게 열어젖힌다면은 제 생각엔 그게 오히려 백신 외교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전 대통령의 마음에 달렸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여야 모두 차기 지도부 구성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나서 협치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만간 바뀝니다만은. 자, 협치 이야기는 지난 총선 끝나고도 나왔습니다만 얼마 안 가서 다시 없던 일 됐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사실은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과거에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결정된 상황조차도 결국에 국민의힘 당내로 돌아가면 다 엎어졌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원내대표 중심으로 원내에서 그 전략을 딱 잡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된 부분이 있으면 좀 이행해주는 절차. 그래갖고 서로가 이제 양 당이 서로가 상호간에 신뢰를 쌓는 절차가 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이제 10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들을 바라본다면 정말 시급한 민생입법 등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좀 협력해서 여야가 함께 좀 이렇게 끌고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4파전으로 조만간에 치러질 것이고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전당대회가 한 달 정도 빠르니까요. 아까 송영길 의원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마는 그 당내에서 당 바깥이죠. 당 바깥에서 원내대표도 친문인데 당대표까지 친문이면 비대위원장도 친문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선거 패배에 책임감이 없는 거 아니냐. 네. 반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어떤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 친문이냐 비문이냐라기보단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선거를 결국에 굉장히 큰 표차로 패배한 지금의 당 지도부. 그 지도부와 친소 관계가 굉장히 있는 거에 따라서 지금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무래도 이낙연 그 전 대표나 그다음에 직전 원내대표를 했던 김태년 전 대표하고 윤호중 이번에 신임 원내대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금 바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됐던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다 너무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비판에 대해선 이런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민주당 당원들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없거든요.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정권을 재창출 가장 큰 목적으로 삼는다고 하면 그 정권 재창출에 가장 유리한 후보가 누구냐. 그 부분에 대한 전략적 판단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리당원들도 여러 부분에서 많은 과거에서도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어떤 계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 선거 승리를 누가 이끌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가장 우선 가치에 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합당은 전대전에는 불가능할 것 같네요.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 이제 선거 전에 하셨던 언급, 그러니까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합당하겠다는 그런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기에 합당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또 합당에 대해서는 지금 안철수 대표께서 선거 단일화 이후에 사실 글쎄요, 좀 모호한 행보들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장이 되신 것도 아니고 단일화에서 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지렛대를 통해 가지고 합당의 시기나 이런 걸 조절하려고 하시는지 지금 합당 바로 하자라고 했더니만 사실상 시간을 뜸들이고 있는데 시간은 안철수 대표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없이 대권을 어떻게 이기겠냐 이런 말도 국민의당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말씀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말을 시건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은 대중 지지율이라는 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안철수 대표의 대중 지지율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빠른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지면 윤석열 총장과 관계 같은 것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적극적 영입
작전을 펼친다든가. 저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 거기도 이제 결단의 순간이 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상 뭐 윤석열 총장의 그 밖에서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지금은 기대감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만은 또 메시지의 공백기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저희가 뭐 사라지는 대선 후보도 많이 봤잖아요. 예. 예전에 반기문 총장도 첫 단추를 너무 늦게 끼우고 잘못 끼워가지고 바로 지지율이 허물어지는 모습도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윤창동은 실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예. 그 제3지대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게 근데 창당이라는 게 쉽지 않고요. 창당해놓고 나가지고 그게 유의미한 정체가 되려고 하면은 20석 이상의 의원들을 모아가지고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제3당이 20석의 교섭단체를 모으기에는 저희 당에 있는 의석들이 너무 적고요. 예. 그러니까 영남 60석에 비례 20석 빼고 나면은 나머지가 한 20석 되는데 그중에서 20개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123개 정도의 의석이 있었을 때 수도권 다 긁어 모아 30개 정도로 바른정당을 만들고 반기문 그 후보를 추대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보다도 그런 수치적 상황이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제3제 창당 모델로는 유의미한 정체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밖에 나가시고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발언을 하시는데 그 진위는 어디 있다고 봐요? 저는 지금 이제 저희 당이 선거가 끝나고 뭐 많은 청취자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준석이 방송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뭐 2030의 역할이 컸다 띄우고 다니고 이랬던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선거에 대해서 이번 선거의 의미를 각자 다르게 분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지금 당장은 뭐 탄핵이 부당했다, 뭐 사면론 이런 것들이 대두되는 이유도 아전인수격으로 선거 결과를 해석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이런 구도가 지속되는 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여당에도 여쭤보죠. 여당은 제3의 후보를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겉으로 명분은 이재명으로는 중도층을 잡을 수 없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었는데 뭐 속내는 조금 다르겠죠. 아마 민주당 주류층에서 주류계층에서 요구했었던 걸 텐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본격적으로 준비를 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제3의 후보로 불리던 사람이 뭐 추미애, 임종석, 이광재, 김경수 여러 있었습니다. 유시민 작가도 그 중에 한 명일 텐데 지금 대통령 선거가 11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제3의 후보는 이제 어렵지 않겠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는데. 그러니까 제3의 후보 자체가 되게 정치공학적 접근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제3의 후보가 올라설 그 기미가 있다면 국민들이 벌써 선택을 했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특정 지지라도 이렇게 모아지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뭐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 오히려 유시민 그 작가는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신을 자꾸 이렇게 무슨 인형 취급하면서 이곳저곳에다 갖다 껴넣지 마라. 왜냐하면 본인이 보기에도 이런 방식의 그 인위적인 어떤 후보 만들기 이게 절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할 게 아니고 만약에 정말 그 민주당 내에서 그 대선 경쟁을 놓고 뜨거운 어떤 경쟁을 벌이고 싶다면 솔직하게 대선 뭐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고 거기서 국민적 지지를 끌어모아야겠죠, 본인이. 근데 지금 제3의 후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고 그러면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인데 이낙연, 정세균 후보의 잠룡들이죠.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온다. 뭐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 독주 체제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이 프로테이지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지지층의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재명한테 쏠릴 수 있단 말이죠. 이건 민주당한테 오히려 나쁜 것 같은데요. 한 명한테 쏠린다면. 그러니까 그게 꼭 누구한테 쏠려서 나쁘다, 옳다 그런 게 아니고요. 만약에 대세론을 형성해서 그 대통령이 된 케이스들도 굉장히 있습니다. 뭐 물론 대세론으로 무너진 뭐 대표적인 뭐 이해창 전 그 대표도 있지만 그냥 대세론을 형성해서 그냥 당선이 된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국민들께 후보가 자신의 컨텐츠를 보여줄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은 유승민, 원희룡, 홍준표 의원까지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배출하는 후보들이 또 역시 너무 지지율이 안 나와요. 그런데 뭐 다들 오세훈 시장의 어쨌든 지난 선거 역정을 보면은 굉장히 그거는 파란만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는 후보는 당력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야권의 다른 후보들과 뭐 상당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당내 경선이 굉장히 치열할 거로 보이고요. 그 안에서
뭐 흥행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lease help your mom. We need your urgent international help right now. Oh,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to place your heart, and I know that 미얀마의 봄을 이동현 뉴스 정면 송구는 미얀마 민주주의 지지와 연대를 선언하고 매일 이 시간 우리들의 연대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죠. 오늘은 지난 3월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공연 미얀마의 봄을 주최한 경기 아트센터 박범수 대외 협력실장 만나보겠습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얀마의 봄이라는 공연을 진행하셨는데 어떤 공연이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좀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요. 예. 저희 기관이 경기도 공연예술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요. 저희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런 고민 중에 마침 그 한국에 있는 미얀마 유학생 분들과 연락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미팅을 가졌고요. 그 자리에서 뭐 바로 그냥 서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공연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 이게 네, 코로나 네. 때문에 관중 모으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 방역 단계에서 저희 그 국공립 공연장은 이제 객석의 50%까지는 입장이 가능한데요. 예. 공연을 했던 저희 소극장이 500석인데 그래서 이제 한 200분 좀 넘는 분들이 직접 관람을 그 미얀마 분들도 오시고 한국 분들도 오셔서 관람을 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 해외에 계신 분들도 볼 수 있게 유튜브로 생중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약 23만 명 넘는 분들이 이제 조회수를 이렇게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함께했던 공연이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그 혹시 저희 그 미얀마의 봄 공연을 유튜브로 그 보셨는지요? 아니요, 저는 못 봤습니다. 네, 그 유튜브에 이제 보시면요, 예. 미얀마의 봄 이제 검색해서 보시면. 그 실시간 라이브 채팅창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도 뭐 미얀마 분들, 미얀마어, 한국어, 영어 이렇게 계속 그 실시간으로 채팅을 함께 했고요. 그다음에 공연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한 1,000개가 넘는 이제 공연 후에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 미얀마 분들은 미얀마어로 또 한국어로 영어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댓글 안에서 민간 외교, 예. 민간 외교가 펼쳐지는 것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좀 이렇게 좀 뭉클하고 그다음에 감사와 뭐 지지와 연대를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네요. 이게 뭐 보이지 않는 외교일 수도 있겠죠. 지금 그 선생님 말씀처럼 제가 지금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네네. 예, 정말 채팅창에 미얀마 영어, 한국어가 혼용돼서 올라오고 다들 고맙다, 서로 연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가슴 뭉클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미얀마 민주화 투쟁에 대한 관심과 지지의 호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많은 한국 분들이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그 한국의 광주를 이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또 이렇게 좀 감정이입도 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모든 걸 떠나서 그 보편적 상식으로 봤을 때 지금 군인이 자국민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논리와 이런 거에도 어긋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보편적 상식에 근거해서 저희는 명백한 반대와 그다음에 또 시민들에 대한 연대를 보내야 한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범수 경기아트센터 대외협력실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이 시간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이죠. 민심은 숫자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하의영 한겨레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저께죠. 4월 20일 화요일 날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500명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다른 매체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확한 거는 그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네. 지문이 어떤고 하니 종부세 부과 기준 9억 원이 설정된 지 11년이 되었고 주택 가격이 올라 대상자가 늘었으니 완화해야 한다가 44.0%였고요. 예. 국민 3, 4%만 종부세 대상이고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완화할 필요가 없다가 38.4% 각각 보였고 잘 모르겠다가 17.7% 나왔습니다. 예, 찬성 44 반대 38.4니까 오차 범위 안이죠. 예,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네요.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가 앞선다고 우위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수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보궐 참패로 부동산 이야기 또 세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했을 때 이거보다 더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배수석 의원 이야기처럼 그 문구를 보면 전 국민의 3%밖에 안 된다. 아마 이게 들어가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긴 한데. 자, 하 기자님. 예. 전 국민의 3%밖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찬성이 더 높잖아요. 또 절반 정도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이건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여론조사를 받아들일 때 어떤 정책에 대해서 집권 정부, 그러니까 내가 그 정부를 지지하느냐 마느냐의 호불호를 기준으로 답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정부가 실패했다라고 평가받는 정책, 그리고 그렇다라고 평가하는, 그러니까 응답자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정책에 대해서 수정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을 때 정책의 디테일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긍정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저는 이제 또 다른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세에 대한 일반적인 저항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언론이 세금 폭탄이다 그렇게 그 프레임이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민주당이 결국은 재보궐 참패하고 우리가 바뀌겠다 하면서 지금 정책을 좀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 세금을 좀 깎아준다고 해서 돌아선 민심이 다시 민주당으로 가겠느냐? 세금 깎아주세요 고마워. 다음 대선에 민주당을 찍겠느냐? 이건 또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건 별개의 문제죠.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정책 실패,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변화를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선거 이후에 진정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후에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표를 어떻게 지지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별개의 이야기는 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원칙은 지킨다, 미세 조정하겠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 정도 기조로 가져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배 의원님, 지지층이 어디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상반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찬반이 좀 분명히 갈렸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0명 중 6명 정도인 59.8%는 반대를 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10명 중 6명 정도인 63.7%는 찬성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건 무당층인데요. 무당층에서는 찬성이 34.0%, 반대가 42.0%로 좀 반대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좀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만 보면 표를 생각해서 이런 정책을 추진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들어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같은 조사인데 거기서 질문지가 이제 민주당이 쇄신을 잘하고 있냐 잘못하고 있냐 여기서는 어떤 답이 왔습니까? 민주당 쇄신 관련해서는 지금 10명 중 7명 정도 이제 쇄신을 잘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JTBC 의뢰로 저희들이 리얼미터가 4월 18일 전국 1,02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쇄신이 좀 잘 되지 못하고 있다. 가 68.9%, 지금 10명 중 7명 꼴이고요. 잘 되고 있다.
라는 응답은 24.7%를 각각 보였습니다. 예. 선거 끝나고 지금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쇄신을 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 대다수가 쇄신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응답을 한 이유는 배 의원님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처음에 반성을 하면은 사실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화끈하게 반성을 해요. 반성에 토를 달면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선거 결과가 말해주듯이 뭐 이게 참패라고 말해도 전혀 뭐 어색하지 예. 않을 정도의 선거였고 또 하나가 이제 논란이 되었던 것이 이른바 뭐 초선 오적 으로 표현되는 그분들이 반성에 대해서 이른바 좌표 찍기, 문자 폭탄 이와 관련해서는 그 내용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런 행태에 대한 태도의 방식에 대한 좀 말뚝차는 이런 데에 대해서 쇄신 전체 내용보다는 그런 도드라진 사안이 전체 쇄신에 대해서 좀 지지부진 혹은 뭐 아직도 반성을 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잔상을 좀 많이 좀 심어준 것도 쇄신에 대한 평가가 좀 박하게 나온 그런 요인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이를 두고 친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것과는 좀 시각을 달리합니다. 예.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친문 비문 나누기는 조금 어렵지 않으냐 이렇게 보고요. 다만 사실 쇄신하면은 새로움을 보여주는 것이고 전형적으로 새로움을 보여주는 것은 새로운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윤호중 의원이나 아니면 박원주 의원 모두 새로움을 보여주는 인물, 그러니까 그것을 찾는 노력으로서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좀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았느냐 이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인물이 아니고 그동안 봐왔던 인물이 또 원내대표하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12월 YTN 의뢰로 지난주 12일에서 16일 전국 2,517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를 보인 조사였는데요. 그 대통령 국정평가 전주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34.7%를 보였고요. 부정평가는 1.4%포인트 하락한 61.5%를 보였습니다. 예. 보통 청와대에서 중폭이든 대폭이든 개각이 있으면 지지율이 약간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올랐다고 봐야 될까요? 개각 발표는 이제 금요일 날 있었죠. 그래서 영향이 좀 미친 건 좀 제한적이었다 그렇게 보고요. 근데 보통 이제 뒤에 정당 지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국정평가와 여당은 좀 동조화 현상을 보이거든요. 윗방향이나 아랫방향이나 같이 움직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 국정평가는 상승을 했고 민주당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탈동조화를 보였는데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번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겸허히 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좀 그리고 이제 쇄신책을 좀 내고 또 후반에 이제 인사 발표 등이 있으면서 정확하게 상승 반전했다라기보다는 하락세를 멈추었다가 좀 더 정확한 표현 아니냐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지금 오늘도 다른 기관 발표를 했지만은 하락세는 현재 이제 지난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분노가 이제 분출되었고 선거란 이벤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악재는 좀 틀고 갔다. 그리고 이제 좀 새로움에 대한 기대 이런 걸 통해서 하락세는 멈추었다.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지난주보다 1.3%포인트 올랐으니까 이게 지금 배 의원님 말씀처럼 상승보다는 하락을 멈췄다 이렇게 평가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반전의 계기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반전의 계기라기보다는요.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확보된 측면도 보이는데 말씀 주신 내용 말고 하나 더 하자면 일본 문제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주요한 모멘텀이거든요.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라든가 저는 주목하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위안부 판결 이후에 한일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도 좀 지켜보아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강한 반감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나왔을 때 청와대에서도 대통령이 강한 워딩으로 반박을 하면 지지율이 좀 오른다. 근데 이번 위안부 판결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생각과 정반대로 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신중하게 청와대에서는 기조를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상대적이다 보니까 일본 쪽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볼까요? 예, 정당 지지율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37.1%로 지난 주간 대비 2.3%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30.0%로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예. 여당과 1야당이 동반 하락을 했는데요. 그 여당과 1야당이 동반 하락하는 경우는 보통 정치 혐오나 불신 이런 것들이 이제 팽배했을 때 이제 묻지마 둘 다 모두 잘못했다고 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더불어민주당보다 그 국민의힘 낙폭이 더 컸다는 거죠. 2.3%포인트면 오차범위 밖. 의미 하락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단정을 해도 틀린 숫자는 아니고요. 그랬을 때 지금 국민의힘 하락이 결국 이제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예언 아닌 예언 그렇게 좀 흘러가는데 문제는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 중이고 민주당은 어쨌든 5월 2일 전대 일정 발표하고 5월 2일이면 좀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면 오히려 국민의힘은 새로운 또 이상한 터널로 직면하는 순간 아니냐. 지금 이러저런 선거 그런 시집이 있었죠. 설은 잔치는 끝났다. 예. 그 선거 잔치는 끝났는데 선거에 했던 그런 분노 내지는 어떤 반정서로만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예.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좀 더 잘 다스리고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은 전혀 그런 모습을 좀 발견하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0.4%포인트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떨어졌다고 말하기 좀 그렇고요. 네. 국민의힘은 말씀하신 것처럼 2.3%포인트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 기자님. 네. 배 의원도 지적해 줬습니다만 선거 승리 후에 오만한 모습이라든가 혹은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당을 나간 뒤에 이제 당 안에다가 화살을 쏴대고 네. 또 이번에 탄핵이 뭐가 잘못됐냐라든가 이런 발언들 또 분열의 모습 네. 이런 것 때문에 떨어졌을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번 선거 결과가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렇게 나왔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번 여론조사들에서도 곳곳에서 확인되지 않습니까? 예. 너희들이 예뻐서 찍어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도 단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김종인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아사리판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론이 등을 돌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 선거 하기 전하고 선거 끝나고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달라진 거 아니냐. 네. 이렇게 국민들이 느낄 수 있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원내대표 경선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차기 당대표에 대한 적합도 여론조사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두 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JTBC 의뢰로 리얼미터가 4월 18일 날 실시한 조사였습니다. 전국 1,020명 대상으로 했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면은 국민의힘 당대표에 누가 적합하냐. 예. 물었을 때 주호영 전 원대죠. 원내대표가 16.4%, 김웅 의원 8.6%, 조경태 8.1%, 홍문표 6.6% 나왔고요. 또 하나 이제 또 흥미로운 것이 이제 머니투데이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P&L 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였습니다. 여기서는 주호영 16.6%, 김웅 11.3%. 여기는 김무성 의원을 넣었더라고요. 예. 김무성 전 대표가 10.2%, 조경태 의원 8.0%, 홍문표 의원 6.6%.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오차범위 안팎으로 이제 좀 앞서 일위권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면 초선인 김웅 의원이 저희 조사,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8.6%, 이제 P&R 리서치에서는 11.3% 좀 이권으로 그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주호영, 조경태,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순위권에 있는 것은 이해할 만한데 초선인 김웅이 당대표로 적합하다라고 하는 숫자가 꽤 많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혁신적으로 좀 봐야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례적인 것은 맞고요. 다만 이제 이게 당내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네. 계속 갈지는 이것 또한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 의원이 실제로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14일이거든요. 예. 그럼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보수 정당의 희망을 좀 살려보자. 그러니까 예. 새로운 힘을 한번 불어 넣어보자라는 기류가 내부에서 좀 흐르고 있다. 예. 이렇게 관측도 나올 수 있고요. 예.
기존에 있는 질서를 좀 혼내겠다라는 그런 여론도 있고요. 동시에 좀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과거 뭐 도로 새누리당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차원에서 젊은 층에게 한번 힘을 몰아주자 이런 얘기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요. 윤석열 총장의 존재가 김웅 의원의 존재감을 더 부각시켜 주는 것도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검찰 출신이니까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국민의힘이 자유한국당으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선거를 승리한 이후에 바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등장했기 때문인데 이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전직 대통령 사면 어저께 이제 그 대통령께서 이렇게 뭐 오세훈, 박형준 두 분 이제 오찬회동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전직 대통령 사면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를 했었는데요. 데일리안 RNS치가 조사한 겁니다. 전국 1000명을 해산했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조사했습니다. 이 수는 사면을 해야 되는데 찬성한다. 44.8%였고요. 반대가 50.2%를 각각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흥미로운 대목이 보통은 이제 뭐 세대 균열, 지역 균열, 정당 균열, 이념 균열을 보는데 20대 의견입니다. 20대에서는 그 사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66.2%를 보였고요. 40대가 제일 높았는데 67.9%를 보였습니다. 즉 20대, 40대에서는 뭐 반대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내가 이걸 보면서 약간 어리둥절할 수 있습니다. 불과 보름 전만 해도 우리 편 아니었어? 뭐 70% 가까이 우리를 찍어줬는데 왜 반대 의견이 이렇게 높을까라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20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분명하게 보는 것 같아요. 30대, 40대보다도 20대에서 반대 의견이 66.2% 40대만큼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지금 현재 사면에 대해서 문제를 풀기 좀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여의찮아 보인다. 뭐 그런 좀 단서로서 좀 발견할 수 있는 대목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크게 차이는 없네요. 찬반에 대해서. 자, 마지막으로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차기 대선 관련해서 뭐 오늘 그 MBS 결과가 나왔었죠. 여기서 MBS 결과 나온 걸 보자면은 그 이재명 지사가 25%, 윤석열 전 총장이 22%, 이낙연 대표 8%도 한 자릿수 보였고요. 홍준표 전 대표 3%, 안철수 대표 3%를 각각 보였습니다. 예. 이게 리얼미터 조사하고 이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 리서치 코리아 한국 리서치 조사한 게 좀 다른데 가장 차이점은 ARS나 전화면접이냐 이 차이죠. 조사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 방식에서 이제 갤럽 같은 경우는 주관식으로 묻거든요. 뭐 불러봐라 받아 적는 거고, 그리고 ARS는 이제 속내를 좀 더 정확하게 좀 드러낸다는 그런 차이.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좀 말하기를 좀 꺼려하는 이런 샤이 팩터라고 하죠. 샤이 요인. 그런 점에서 특히 이제 윤 총장의 지지도가 좀 앞자리수가 바뀔 정도로 좀 큰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양강 구도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당분간은 굳어질 것처럼 보이죠? 예, 뭐 그렇게 전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정치라는 게 뭐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야 검증이 시작된다고 하지만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상 또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검증 이전에 실제로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뭐 그 경기 모두 다 단기간에 해결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반사체로 지지율을 얻어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모르겠습니다. 그 대선 스케줄하고 좀 무관하게 당분간 지지율은 좀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한때는 뭐 다른 여타 후보들을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앞섰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한 자리 숫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낙연 의원의 반등 포인트가 한번 올까요? 사실은 이번 보궐선거를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를 승리했다면 반등기가 있었을 텐데 패배하는 바람에 더 쪼그라들었단 말이에요. 뭐 이낙연 전 대표께 좀 아픈 대목이겠지 뭐래 좀 어렵지 않을까, 좀 난망하다. 개인적으로는 좀 오히려 지금 뭐 앞서가기도 지금 바쁜 마당에 지금 이제 정세균 총리까지 이제 뭐 나서는 마당에 또 이제 그마저 또 분점해야 되는 또 쫓아가기도 바쁜데 지금 또 추격자까지 좀 등장한 상황에서 그래서 그럼 특별한 과연 그런 모멘텀이 있을까?
글쎄요, 쉽게 좀 느껴지는 것은 안 보입니다. 예. 정세균 총리하고 또 지역 기관이 겹치기 때문에 예, 좀 그런 틈도 있죠. 예. 캐릭터도 많이 겹치고요. 캐릭터도 겹치고 그렇죠. 또 두 사람 다 총리 출신이고. 총리 출신 또 호남을 또 뭐 전남 전북 쪽 이렇게 뭐 분점해야 되는. 예. 오롯이 이제 다 차지해도 이재명과 결국 나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될 판에. 예. 거기서 또 이제 뭐 이래저래 좀 갈리는 거에 감안하면은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재보선 결과가 매우 아프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당히 어렵게 됐다 실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자, 제3회 후보 이야기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예. 그중에 한 명인 유시민 이사장은 완전히 선을 그은 것 같아요. 예, 뭐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뭐 분명하게 이제 그만 좀 해라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계속 본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까지. 그렇죠. 모독이라는 이야기까지 좀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럼 제3회 후보는 이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강재, 임종석, 뭐 김경수까지 이야기 계속 있던데. 그것 또한 지난 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일단은 좀 유보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대선 국면이 본격적인 궤도로 사실상 올라섰기 때문에요. 지금 구도는 좀 당분간 좀 유지된다라고 봐야 하고요. 이거는 뭐 윤석열 총장 또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을 또 봐야 또 다른 세력도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제3회 후보가 등장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없다 지금. 또 그렇기도 하고요. 예, 11개월, 뭐 10개월 조금 더 남았어요. 예, 사실상 모든 캠프가 사무실을 꾸리고 예. 조직과 뭐 자금뿐만 아니라 모든 준비를 좀 갖춰 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게 실무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반면에 야권에서는 윤석열을 제외하면 아직 윤석열 전 총장이 뭐 나 정치한다고 말한 적도 없으니까요. 뭐 유승민, 원희룡 안 올라와요. 그쪽도 지금 답답한데요. 일단 뭐 어느 정도 흥행이 되려면은 뭐 중위권 후보 혹은 뭐 하위권 후보들도 좀 받쳐주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원톱으로 뚜렷이 앞서 다들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석열하고 어떻게 관계 맺게 할 거냐, 언제 올 거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런 데다 쏠려 있다 보니 뭐 유승민, 뭐 원희룡 뭐 이런 분들도 심지어 하다못해 뭐 태극기를 얻고 있는 뭐 황교안 전 대표도 이제 뭐 보이지 않는 나름 이제 그런 답답하기는 이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한겨레 황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